네. 서울시 2009년도 문제 봅시다. 1번. 피들러의 상황모형, 상황이론 중에 하나잖아요. 피들러의 상황모형에서는 우리 리더십의 상황 요인을, 상황 요소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가 맞는 거고요. 집단의 성숙도는 허시와 블렌차드의 상황 적합 이론에서 나오는 상황 요인입니다. 답은 1번. 네, 2번 갑시다. MB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 이러는데요. 기억번에 목표 설정 구체적 잘 설명했죠. 그 다음에 니은번은 목표 설정할 때 부하를 참여시키고 결과를 피드백하고 목표를 공동으로 설정한다는 것, 부하 참여한다는 것, 피드백. 이게 MBO의 3대 요소예요. 맞는 거고요. 신규 직원이 조직 내로 쉽게 동화될 수 있다고 그랬고 디귿번 맞죠. 근데 시간 비용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거 옳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앞서에서도 나왔던 보기였죠. 답은 1번.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조직화의 원리 중에서도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질서 있게 배열하고 함으로써 효율성을 더 높이고자 우리 적용하는 조직화의 원리가 조정의 원리입니다. 일명 목표 통일의 원리라고도 하고요. 답은 1번이 되겠죠. 나머지 원리는 우리 이론 수업 시간에 다뤘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갑시다. 간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접근법 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의 접근법은 구조, 과정, 결과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잘 설명한 거예요. 4번에 보시면은 의료 제공자와 환자 간에 일어나는 행위에 관한 것을 평가한다. 이거는 우리의 행위, 업무 활동 이런 것들은 과정적 평가에 들어가는 거죠. 4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5번도 결과적 요소를 잘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론과 관련성이 있는 것 이러했는데요. 요 이론을 쭉 읽어보시면은 XY 이론이 하고도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XY 이론하고 관련성이 있으니까 XY 이론하고도 관계 있고, 그다음에 성숙 미성숙하고도 관계 있고, 동기 위생 이론하고도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XY 이론에서 Y 이론하고 일치하는 게 성숙 미성숙에서는 성숙, 동기위생 이론에서는 동기와 관련되어 있고요. X 이론과 관련성이 있는 게 성숙 미성숙에서는 미성숙, 동기위생에서는 위생 이론하고 관계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Y 이론의 근거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의 자아실현도 돕고 독립적 인격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미성숙 구성원을 성숙 구성원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거를 설명하는 거는 성숙 미성숙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입니다. 그래서 XY가 나왔다 해서 다 XY 이론을 고르시면 안 되고 미성숙에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이거는 성숙 미성숙 이론을 설명한 거예요. 답은 1번. 그 다음에 6번 갑시다. 여러분들 6번 보시면은 우리가 기본급 설정할 때요. 기본급 설정할 때 그 고정급이라는 것이 있고 변동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론 수업할 때 잠깐 나왔었죠. 변동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하나밖에 없죠. 결과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 성과급을 의미하는 거고, 여러분들 고정급 같은 경우에 사람 중심으로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이 연공급이에요. 연공급. 그래서 사람 중심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직무급입니다. 직무급. 요거는 직무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한 누가 하는가 또 일이 어떤가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돼. 능력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설정하는 방법을 직능급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직능급. 그럼 여기서 뭐라 했냐면 직위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 직위라는 것이 그 직위의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가 가지고 있는 책임성 난이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보수 체계가 뭐냐? 요걸 설명을 한 거죠. 직무급은 직위에서 하는 업무 자체를 가치 평가해서 이거를 보수에 반영한 제도예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17번 갑시다. 7번 가도록 하죠. 7번. 우리가 병원 마케팅 도입했을 때 우리가 혜택에 들어가는 게 뭐냐? 우리 사피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마케팅 미술 활동 사피가 제품, 유통 경로, 가격, 그 다음에 뭐였었냐면 촉진. 요 네 가지였었죠. 요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요 상품에서 적용하는 마케팅을 간호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 조직 관리에 활용하려고 그런다. 그런다면은,
편리하고 친절한 간호 서비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거는 유통경로 활동을 통해서 이런 혜택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거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은 니은번에 간호 서비스 제공 시 정확하고 이해되기 쉽게 설명한다. 우리가 서비스 제품 마케팅으로 서비스에 대해서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질 관리하기도 하고요.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하기도 하고 하겠죠. 그래서 요 니은번은 유통 경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디귿번은 프로그램 개발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제품 개발, 서비스 개발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 자체가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했으니까 사피 요소와 관련된 걸 몽땅 다 고르시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8번으로 갑시다. 우리가 기획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 기획이라는 말 속에는 사전에 기획하는 거예요.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좀 더 최선책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의사결정의 질을 높여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이런 걸 설정하면 역할의 모호성을 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획한다는 것이 나중에 통제 활동할 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통제가 가능하게끔도 하고 거기다가 사전에 기획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자원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원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게끔 도와주기도 하죠. 그래서 답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답은 5번. 그 다음에 9번 갑시다. 여러분들 TQM 기법 중에서도 우리가 빈도의 뭐랬냐면 측정 요소의 빈도가 높은 것에서 부터 낮은 것으로 순서대로 제시한다. 이거는 빈도와 양을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그려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저 앞에서 빈도와 양을 딱 보기 위해서는 막대 그래프가 이용된다 그랬죠. 우리가 막대 그래프, 파레토 그래프 차트라던가 히스토그램이 이용되는 거예요. 여기서 히스토그램이 없고 파레토 차트만 나왔으니까 파레토 차트 2번을 고르면 되겠죠. 그죠? 만약에 파레토 차트가 없고 히스토그램이 있다면 그걸 답을 하셔도 돼요. 답은 2번. 그 다음에 10번으로 갑니다. 개선망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러랬는데요. 여러분들 개선망류 조직이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은 대체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우리 개선만 있는 조직이 있겠죠. 수직만 있는 조직이 있겠고요. 규모가 적을 때는 개선만 있어도 되는데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은 개선을 돕는 옆에 망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개선 옆에 이제 망류를 설치하게 되면 개선 망류 조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선 망류 조직이 나오면은 개선만 있는 거에 비해서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개선 조직이 시험 문제 나온다. 망류가 없는 개선만 있는 조직이 어떠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개선 망류 조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러랬는데 조직 활동의 조정이 비교적 용이하다. 개선만 있는 것보다는 망류가 있는 조직이 활동을 조정하기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거고요.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이거는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선 옆에 망류를 설치하는데 망류의 권한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권한 책임이 불분명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와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개선이 더 분명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개선망류 조직은 개선 옆에 망류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밑에 부하 직원을 많이 통수할 수 있어요. 통수 범위 확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망류의 권한이 커지게 되면 의사 경로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선과 망류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게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마케팅 활동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거 우리 앞에 비슷한 문제 나왔었죠. 1번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5번이겠죠. 5번이겠고, 그 다음에 4번이겠고, 예, 그 다음에 2번, 3번은 다 그 마케팅 믹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기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2번 가도록 하죠. 12번. 조직에서 기획. 여러분들 기획이 관리자 계층에 따라서 담당하는 기획이 다른 거거든요. 기획 중에서도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행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운다.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획되는 게 전술인 거예요. 전술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침이나 절차나 규칙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상용이라고 그래요. 상용 계획.
계획을 수립하는 우리가 중간관리자라고 부르는 계층. 중간관리자라는 말이 안 나왔어도 중간관리자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술계획, 상용계획, 단용계획 이런 걸 담당하고 있는 층이 중간관리자예요. 그래서 중간관리자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보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최고관리자. 그 다음에 수간호사 밑에가 일선관리자인 거죠. 그 중간에 들어가면은 몽땅 다 중간관리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에서 최고관리자가 간호이사겠죠. 일선관리자는 수간호사겠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게 간호감독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중간관리자에 속하는 사람은 여기서는 4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니다. 우리가 재무제표, 재무에 관한 총표가 있었잖아요. 재무제표 중에서도 일정 기간, 기간 동안에 들어간 거, 나온 거, 들어간 비용이나 나온 이익을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써준 표를 손익계산서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손은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이익은 나온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여러분 대차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 세 가지 잘 알아두시면 돼요. 기간에 대한 말이 나오면 손익계산서나 현금흐름표 고르시면 돼요. 들어가고 나온 거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상태가 현금흐름표. 대차제표는 시점이에요. 시점. 기간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자본과 부채 이런 것들을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표시해 준 거죠. 그 다음에 14번 갑시다. 보기를 쭉 보니까 Y자형, 원형, 사슬형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의사소통 네트워크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소통 네트워크 유형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의 작업팀이다. 이렇게 팀으로 모여서 리더 중심으로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하는 것을 수레바퀴형이라고 그러는 거죠. 수레바퀴형이라고도 하고 윤형이라고도 그럽니다. 수레바퀴 윤자를 써서 윤형이라고 그러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팀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강력한 리더 중심으로 구성원하고 이루어지면 수레바퀴형. 만약에 리더가 없이 자유분방하게 의사소통한다. 이렇게 설명했으면 완전 연결형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 가도록 하죠. 우리가 간호 인력수 산정할 때 제일 먼저 측정해야 되는 것이 업무량이에요. 업무량. 우리 간호단위에서 일하는 사람은 몇 명으로 할 건가? 우리가 숫자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업무량을 측정해야 되는데 업무량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직접 간호 시간도 들어가고 간접 간호 시간도 들어가고 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총 합산해야지 우리가 간접 시간 거기에다가 개인에게 우리가 휴식에 요구하는 시간, 개인 시간을 포함해서 간호 업무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간호 업무량은 직접 간호 시간, 간접 간호 시간, 교육에 필요한 시간, 그 다음에 개인 여유 시간 이걸 다 합쳐서 간호 업무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업무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묶인 것 2번 환자 수는 직접 간호 시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포함돼야 되는 거고 니은번은 직접 간호 요구라 그랬으니까 들어갈 거고 건강교육 요구도 들어간다 그랬고 리을번에 행정처리에 요구되는 시간은 요거는 간접 간호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업무량에 포함돼야 되는 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도록 하죠. 16번. 그래야 간호 직무평가. 여러분들 직무관리에는 직무분석이 있고 직무평가가 있고 직무설계라는 게 있죠. 그 중에서 직무평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우리가 직무평가에 대해서 나오면은 직무분석이라던가 설계에 대한 얘기가 같이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직무분석이 나오면 평가라던가 설계에 대한 얘기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임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16번 직무평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직무평가는 직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기억법 맞죠? 요거는 우리가 보상할 때도 기초자료를 쓸 거고 승진할 때도 기초자료를 쓸 거예요. 그래서 니은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작업 설명에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작업 설명서가 기술서죠. 여러분들이 직무평가할 때는 기술서를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귿번도 맞게 설명한 거고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측정을 하는 것을 평가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 맞게 설명한 겁니다. 답은 5번.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하죠. 사례관리, 영어로는 케이스 매니지먼트예요. 사례관리는 케이스 매니지먼트. 사례 방법은
그래 케이스 메서드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례 관리, 케이스 매니지먼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러했는데요. 사례 관리법은 사례 관리자, 간호사가 간호만 하는 게 아니라 사례 관리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례 관리자로서 일정표, 즉 CP죠. CP에 따라서 건강 서비스, 여러분들 매니지드 케어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전에 명시된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되도록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잘 설명한 거고요. 요 사례관리법을 적용하면은 그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환자 관리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도 맞고, 또 환자는 자신의 관리 과정에 미리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는가를 미리 CP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감도 줄일 수 있고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료관리법이 병원에 도입된 것이 DRG 때문에 도입된 거잖아요. 우리가 포괄수가제라는 것이 도입되면서 사료관리법이 도입된 거죠. 우리가 포괄수가제는 수가가 딱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입원 기간도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 안에 비용 낭비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 사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기 때문에 사료관리법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시간도 제한된 시간 안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고 비용 낭비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우리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는 불필요한 입원이나 재원 일수의 연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사례관리법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의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답은 4번. 그 다음에 18번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권력의 유형을 분류할 때 원천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요 권력을 소재에 따라서 개인에 의해서 발휘되는가, 조직에 의해서 발휘되는가, 소재에 따라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었는데 18번은 이건 뭘 묻는 문제냐면 권력을 소재가 개인이냐 조직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의 소재가 개인인 것이 우리가 개인의 소재에 의해서 발휘되는 권력의 유형으로 고르라는 거잖아요. 옳게 묶인 것 이러했는데 기업번의 연결적 권력, 이거 개인적 권력에 들어갑니다. 중거적 권력, 개인적 권력에 들어가죠. 근데 강압적 권력은 조직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문적 권력, 개인으로부터 발휘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이 니은, 리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복원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 권력과 관련성이 있는 게 기업, 니은, 리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출문제는 복원되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니은, 리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억번도 포함을 하셔야 돼요. 기억번도 요 이론 수업 시간에 이미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하되 기억번을 추가하셔야 돼요. 추가해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연이어서 우리가 2010년도에 지방에서 출제됐던 문제 보도록 하죠. 예. 2010년 출제됐던 문제 봅시다. 1번 보세요. 관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라는데 기획조직 인사지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라는 거죠. 옳지 않은 것. 이거는 1번은 조직 기능 잘 설명한 거예요. 알아두시고 2번도 통제를 잘 설명했거든요. 알아두시고요. 옳지 않은 건 3번입니다. 여러분들 조직의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십 발휘한다, 동기부여한다. 요거는 우리가 관리 기능에서 특히 어떤 기능에서 요구되는 거냐면 지휘예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4번도 기획 기능 잘 설명한 거예요. 답은 3번.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라랬는데요. 여러분들 과학적 관리론은 전통적 이론의 하나잖아요. 전통적 이론은 구조적인 관점에서 연구됐는데 특히 과학적 관리론은 작업 구조, 직무 구조에 초점을 두고 우리 실무 구조에 초점을 두고 연구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관리론을 설명한 것이 옳은 것이 1번이에요. 여러분들 실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업마다 시간 동작을 다 분석을 해서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로 표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잘 설명한 거죠. 여러분들 2번은 요거는 과학적 관리론이 아니라 행정관리론을 설명한 거예요. 고정관리론을 설명한 거죠. 페우레 이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적합부적합이니까 현대 이론 중에 상황 이론을 설명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합법적 권한, 권력 강조, 규칙 제정 준수. 이거는
업무를 딱 합법적으로 관료화해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관료제 이론을 설명한 거죠. 답은 1번.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MBU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XY에서는 Y론과 일치하죠. 1번 맞는 거고요. 2번에 우리가 2번에서는 개인의 능력 발휘 책임 소재 명확히 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과정은 6위까지 맞았어요. 근데 옳지 않은 게 뒤에 과정지향적 목표, 이게 옳지 않습니다. MBU 기법은 목표가 결과지향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는 자율적으로 통제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지향이 아니라 결과지향이라고 그래야 돼.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3번, 4번 다 잘 설명했어요.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간호수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라고 그랬죠. 1, 2, 3은 잘 설명했어요. 자원의 상대적 가치 수가가 자원기준 상대적 수가. 간호수가는 간호 행위에 대한 지불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 행비율 수가는 행위마다, 서비스마다 항목별로 정하는 거죠. 4번에서는 우리 개별 환자의 실제 투입되는 자원의 양에 기초해서 수가 산정한다. 이거는 행위별 수가 중에서도 우리 개별 환자에게 투입된 자원량에 기초해서 수가 산정하는 거는 행위별 중에서도 자원기준 행위별 수가제 상대가치 점수대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답은 4번입니다. 4번. 포괄수가제는 환자 개개인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 얘기 없으면 포괄수가제는 진단군별 포괄수가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 개개인이 아니라 진단군에 따라서 들어가는 자원으로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직무설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러고 있는데요. 직무설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1, 2, 3은 잘 설명했어요. 직무단순화, 전문화라고도 그러죠. 1번 잘 설명했고 2번도 순환한다 그랬으니까 잘 설명했고, 직무충실화는 일하는 사람의 동기부여하면서도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수직적, 수평적으로 다 확대하는 거야. 과도기적 방법이 수평적으로만 확대했다면 직무충실화나 특성모형 같은 현대의 설계 방법은 수직적으로 확대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3번처럼 설명해도 맞는 얘기예요. 4번에서는 직무 특성화는 여러 갑을 묶어서 영역을 높이는 거다. 여러 갑을 묶어서 영역을 높이는 거는 특성화가 아니라 직무 확대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직무 특성화는 충실화에다가 개인적인 특성을 더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을 특성화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게 4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갑시다. 우리가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1번에 보시면은 조직이 잘 설계되는가 여부는 조직구조의 특성, 상황 변수의 적합성. 여러분들 이 조직구조가 적합하냐 그렇지 않은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는 거고요. 2번에서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의 경우 낮은 수준의 공식화가 요구된다. 그렇지 않죠.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단순하고 일상적이고 이런 것들은 높은 공식화가 요구되는 거예요. 딱 공식적으로 설정이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안정된 환경에서는 기계적 구조, 동태적 환경에서는 유기적 구조가 적합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우리가 조직구조 설계할 때 고려될 것이 환경, 기술 변화, 전략, 조직 규모 이런 것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조직구조 설계할 때 영향을 주는 영향 변수라고도 하고 결정 변수라고도 그러죠. 이런 거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2번. 그 다음에 7번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직무 평가. 여러분들 직무 자체의 가치 평가하는 것을 직무평가라고 그러죠. 양적 방법에 들어가는 것이 요소비교법, 점수법, 질적평가법에 들어가는 게 서열법, 법이라던가 등급법, 분류법이 들어가죠. 그래서 4가지 방법이 대표적인데요. 그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이러랬죠. 서열법은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1번 맞고요. 2번에서는 조직 내 모든 직무를 확인하고 분류해서 유사한 직무. 여러분들 유사한 것끼리 묶는 것을 분류법이라고도 하고 등급법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점수법은 직무에 대해서 가치를 계량화해서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양적인 평가법이 점수법하고 요인비교법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량화할 수 있는 거고 요거를 나중에 화폐 단위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의 서열법 같은 경우는 최상부터 최하까지 순위를 계층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2번입니다. 그 다음에 8번 가도록 하죠. 혼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라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항상 착오, 즉 일관적 착오라는 게 있죠. 조직적 착오라는 게 있잖아요. 시스테믹 에러가 있었죠. 시스테믹 에러 중에서 다 후하게 평가하면 관대하, 다 중간적으로 평가하면 중심화, 다 혹독하게 평가하면 혼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요 혼효과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2번인 거예요. 평가자가 지나치게 완벽주의라면 모두 다 그냥 잘하든 못하든 혹독하게 평가해버리는 거죠. 답은 2번. 여러분들 1번은 중심화 설명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관대를 설명한 거예요. 4번은 뭐냐면 이거는 그 시스테믹 에러 자체를 설명을 해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인 거죠. 그 다음에 9번 갑시다. 권한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권한임. 위임하는 사람은 관리자, 위임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돕는다. 맞는 거고요. 부하 직원 같은 경우는 잠재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맞는 거고. 중요한 일은 잘 위임되지 않죠. 위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D급번 옳지 않은 거고. 우리가 권한임 하면은 아래서 처리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제각각 처리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직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번도 맞는 거죠. 답은 4번. 그 다음에 10번으로 갑시다.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러랬죠. 여러분들 우리 이론 수업 시간에 동기부여 이론을 크게 둘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내용이론과 과정이론 이렇게 나눈다 그랬는데 내용이론은 동기부여가 되는 내용을 밝힌 이론인데요. 주로 욕구와 관련성이 있었었죠. 그 다음에 과정이론에 들어가는 거는 욕구, 동기부여가 되는 과정을 밝혔거나 외부 요소를 밝혔거나 이런 이론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과정이론은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는 과정이나 외부 요소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10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동기부여 이론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러랬는데요. 1번의 기대이론. 기대이론은 과정이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랬냐면 개개인의 독특성을 고려해서 요거까진 맞아요. 우리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성원의 욕구 유형에 맞게끔 직무를 배치한다. 여러분들 욕구를 설명하는 이론은 내용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기대 이론은 과정 이론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 유형에 맞는 직무를 배치한다. 요거는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욕구 단계 동기위생 이론, 공격서 이론 다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세요. 우리가 이론 수업 시간 했으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갑니다. 11번 우리 행동 이론 중에서 리더십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라 했는데요. 우리 이론 수업 시간에 우리가 행동 이론은 1차원 유형이 있었고 2차원 유형이 있었고 3차원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1차원 유형은 우리가 권위적인 리더는 과업을 지향하는 리더는 관계지향적 특징을 보일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리더십 이론이 1차원.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두루 다뤘죠. 그래서 전제형, 민주형, 자유방위형 이렇게 분류했잖아요. 그러니까 11번 문제는 행동 이론 중에서도 1차원 유형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1차원 유형에서는 전제형은 우리가 과업지향적, 우리가 조직의 생산성만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리더십 발휘하는 거거든요. 특징이 우리가 강한 통제, 이런 걸, 통제, 지시, 통제, 처벌, 강압, 이런 것들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법 맞는 거예요. 니은번에 민주형. 여러분들 민주형 같은 경우는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즉 관계지향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성원의 의견을 다 묻고, 그죠?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하는 리더십 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에서 아래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상행적 의사소통을 우리가 의견 제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니은번 맞는 거고요. 디귿번에 자유방면 같은 경우는
그냥 위임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전혀 간섭하지 않는 리더를 자유방임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허용적이고 그다음에 통제가 거의 없고 이런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D급번 맞고요. 리을번에 직의 차이를 강조한다. 여러분들 직의 차이를 강조한다는 것은 직위를 이용해서 명령 지시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강압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민주형이 아니라 전제형, 즉 권위형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답은 1번. 그 다음에 12번으로 갑니다.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론했는데요. 여러분들 목표 설정 이론은 과정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목표라는 것이 있어야지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해야지 동기부여가 되더라.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목표 설정 이론이에요. 근데 이 목표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해야지 동기부여가 된다고 얘기하냐면 우리 일반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1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했다면 결과를 다시 그 피드백 제공, 보상이 피드백 될수록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 결과를 반영할수록 우리가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요. 3번에 다소 어려운 목표보다 쉬운 목표가 높은 성과를 갖고 온다. 즉 동기부여가 된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목표 설정 이론에서 보자면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달성할 수 있는 쉬운 목표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더라는 거야. 도전할 만큼 다소 어려워야지 열심히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데 이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합격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겠죠. 다소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어려운 수준이 동기부여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목표에 대한 수용성, 목표 구성원을 참여시켜서 같이 설정해서 수용성이 높은 것일수록 동기부여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에요. 그 다음에 13번 갑시다. 우리 질평가 접근법이 구조, 과정, 결과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과정에 해당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 1번에 직무 만족, 간호사 만족, 이건 결과죠. 적정 인력 배치, 구조. 3번은 매뉴얼을 비치되어 있는가, 매뉴얼을 갖췄는가, 이건 구조입니다.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은 다 구조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OR을 잘 지켰는가 이런 것들은 과정쯤에 해당되는 거예요. 답은 4번. 그 다음에 14번 갑시다. TQ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TQM 같은 경우는 서비스 혜지를 계속 향상하려고 하는 거고 모든 서비스를 다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포함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2번도 맞죠. 3번에 문제점 발견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건 QA입니다. 총체적 질 관리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계속 서비스 혜지를 향상해 나가야 돼요. 3번 틀렸고요. 4번에 임상, 비임상 다 포함한다. 이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 갑시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뤄냈는데요. 프리셉터는 경력 간호사가 우리가 신규 간호사 1대1로 지도하는 방법이에요. 1번 맞는 거고요. 2번에 유도훈련 같은 경우는 신규 간호사가 특정 간호 단위의 업무를 습득하는데 목적을 둔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옳지 않습니다. 예비교육은 둘로 구성된다 그랬죠. 유도훈련이라는 게 있고 직무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잖아요. 유도훈련은 조직생활에 잘 적응하도록끔 구성원들이 모두 알고 있어야 되는 것, 모두 지켜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주로 목적이고요. 유도훈련 끝나고 나서 하는 직무 오리엔테이션이 내가 일할 부서에서 간호단위의 업무를 우리가 일하기에 앞서서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유도훈련이 아니라 직무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답은 2번. 3번, 4번 다 맞게 설명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알아두세요. 인턴십이라던가 멘토제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번 가도록 하죠. 환자 분류 체계 여러 곳에서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환자 간호 요구도에 따라서 환자 유형을 분류한 것을 환자 분류 체계라고 그러는데 환자 분류 체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아닌 것, 안전사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2번에 여러분들 인력 산정할 때, 인력 배치할 때 기초자료를 쓰죠. 그 다음에 간호 요구도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우리가 환자 분류를 하는 거고 분류군에 따라서 간호 요구 시간이 달리 측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맞는 거고 수가 산정할 때도 기초자료를 쓰고 그 다음에 질 평가할 때도 기초자료를 쓰고
예산 수립할 때도 기초자료 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1번. 그렇죠. 근데 시험 문제가 나올 때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점이 이점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분류체계 활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환자 분류체계라는 도구는 왜 개발됐냐면 우리가 환자 간호하는데 적정 인력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 도구가 개발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장 중요한 목적을 고르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적정 인력 산정 이게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점 또는 목적이 들어가지 않는 거 이렇게 물을 경우가 있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대비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도록 하죠. 우리 동의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의료행위를 할 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서를 받았다고 그래서 다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의서가 효력이 있으려면은 즉 타당성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로 대상자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받은 동의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1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우리가 정보가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돼야 돼요. 동의를 받을 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동의를 받았다. 이건 동의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동의하는 내용에 관한 정보를 알렸어야 돼요. 그래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설득이나 조정 방법에 의해서 의도와 목적에 맞게끔 정보를 제공한다. 이건 옳지 않는 거죠. 의도와 목적에 맞게끔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고요.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를 알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적합하지 않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그 대상자 특정 계획을 결정하고 대상자가 결정을 했어야 돼요. 선택을 했어야 되고 의료인이 그 결정을 인정하는 소정의 절차, 우리가 동의서라는 게 있죠.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객관화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됐어야지 타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옳지 않은 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가도록 하죠. 간호가호가 불법. 결국 18번은 뭘 설명한 거냐면 불법 행위의 조건이 아닌 것 이런 얘기예요. 불법 행위. 여러분 불법 행위가 되려면 간호사가 고의이든 과실이든 잘못이 있어야 되고 환자에게는 피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 간호사의 행동에 위법한 행동이어야 되면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 이랬는데 우리가 1번에 어쨌든 불법 행위의 책임을 물으려면은 위법한 것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법률상 비난받는 것이 인식하는 정치적 능력. 우리 대상자가 법률적으로 비난받는 것임을 인식 능력이 있을 경우에만 이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간호사에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2번에 행위하고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맞고 그다음에 이 행위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된다. 즉 불법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법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맞고요. 4번은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면서 이를 시행한 고의가 증명돼야 된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의가 증명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고의나 과실로 어떤 피해가 나타났을 때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나타났을 때 불법 행위의 책임을 묻지만 우리가 고의성을 증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만 증명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 환자 간호사 행위하고 피해하고 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행위가 불법 행위였다. 이것만 인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번 가도록 하죠. 우리가 마케팅 믹스 전략이 4가지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간호사회 의료기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병원에 올 수 없는 대상자를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했다. 그 다음에 직장인을 위해서 진료 시간을 연장을 했다. 공휴일에도 진료를 한다. 이런 것들은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이용하도록 우리가 접근성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접근성을 높이는 거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유통경로에 들어가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접근성에 대한 설명을 하면 유통경로,
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 알아두셔야 돼. 유통 경로는 접근성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제공하는 사람의 태도라던가 전문성이라던가 예의 발음이라던가 전달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유통 경로와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답은 3번. 그 다음에 20번 갑시다. 우리 유형시설에서 낙상 방지, 사고 방지를 위해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건 우리 앞에서 어딘가에 문제에 나왔었어요. 창문을 낮게 한다. 이거 옳지 않은 거죠. 우리가 창문이 낮다면 오히려 낙상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높이, 그죠?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인 거고요. 나머지는 다 사고 방지가 옳게 설명한 거죠. 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갑니다.